이재명 정부 명비어천가 딴 데서는 안 할 거기 때문에 네. 저희가 교수님과 당분간 쭉 시리즈를 해볼까 합니다. 생각나는 대로 그때그때 주제는 계속 바뀌어갈 네,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 전에 잠깐 오늘 주제 관련해서 네. 조금 첨언을 하고 싶어요. 네. 무슨 말이냐면 5.18 광주 민주항쟁 때 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첫 번째는 MBC 방화 사건입니다. 어. 왜냐하면 5.18 광주 민주항쟁 당시에 광주 시민들이 가장 크게 믿었던 두 집단한테 실망을 해요. 하나가 언론이죠. 하나는 언론이고 두 번째가 미국입니다. 그렇지. 그건 우리나라 해방 이후에 네. 대부분의 민중들은 이게 보도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언론을 믿었고 네. 두 번째는 미국을 믿었어요. 신기하지만. 맞아요. 신기하지만. 미국이 올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당시 광주 시민들은 전두환의 이 쿠데타를 미군이 막아줄 거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미국이 우리를 구하러 온다. 심지어 항공모함이 떴다. 이런 소문이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북한 뭐 이런 거랑 전혀 관계없이 오히려 당시 광주 시민들은 미국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 민주주의의 상징과 같은 미국이 그렇죠. 이 군부의 쿠데타를 그냥 두고 볼 리가 없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실제로 그 관련된 문헌이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광주 시민들이 미국이 올 걸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안 오니까 나중에 그게 굉장히 큰 실망감, 좌절감. 미국이 뭐 알았나 몰랐나 가지고. 그렇죠. 그들 쭉 논쟁이 됐어요. 맞아요. 그걸 알리고 싶어서 방화 사건이 그 김민석, 김민석. 예. 의원이 미 문화원을 점거하고 미국은 답하라고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불을 지른 겁니다.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미국이 도대체 어떤 입장이냐 네. 예? 밝히라 한 거예요. 미 대사관도 아니고 문화원에. 문화원에. 예. 거기 가봐야 책밖에 없어. 그렇지. 그다음에 언론이 우리나라 역사에서 처음으로 언론이 국민의 편인가라고 하는 의문을 제기한 사건이에요. 그것도 맞아요. 예. 예. 그래서 호남의 언론인들이 붓을 꺾는다는 그렇죠. 예. 그 뭡니까 기자회견문을 냈죠. 유명한 기자회견문이죠. 예. 이름 정확한 문구는 생각 안 나는데 대략 오늘 붓을 내려놓는다. 내 눈앞에서 예. 그 시민들이 죽는 것을 봤는데 한 줄도 보도할 수 없었다. 이에 우리는 붓을 놓는다. 그렇죠. 예. 그렇게 요약되는 짧은 입장문을 딱 냈죠. 당시 광주 MBC에서는 예. 한 명도 죽지 않았다는 보도를 내서 시민들의 분노를 산 거예요. 그렇지. 어떻게 가면 참아. 예. 그래서 이제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가 미국과 한국의 관계가 어떠야만 하는가. 우리가 자율적으로 우리나라를 만들어야 된다는 의식을 처음 하게 된 거예요. 첫 질문이에요, 이게 첫 그렇습니다. 질문. 아주 네. 중요한 사건이고 그런 사건들을 현 기자들이 모르고 질문한다는 게 너무 놀라웠어요. 나도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너무 놀라웠어. 정치 그리고 기자가. 그것 때문에 미국 못 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아이 같은 질문이야. 어린아이 같은. 그건 너무 심한 거고 그리고 반미주의자입니까? 네, 네, 그 말을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냐고. 이 나라가 거꾸로 미국이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그렇지. 그때 그 질문을 했어야지. 이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진 역사를 모르고 어떻게 정치부 기자를 합니까? 난 너무 화났어요, 사실은. 네? 내가 대신 화나고 싶었는데 내가 또 대겸손 방송국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나오네요. 전남 저거. 예. 전남 매일신문 사장. 오늘 우리는 부끄러우십니다. 유명한 아주 유명한 겁니다. 예, 예. 전남 매일신문 기자 일동이 예. 저렇게 딱 쓰고 절필하는 거. 예. 예. 자, 하여튼 그거를 얘기한 거예요, 김민석. 네, 그렇죠. 그리고 김민석 그 의원이 그래서 약간 허탈하게 웃잖아요, 초반에. 그러니까. 영상 보면 이런 질문을 하나 나한테? 그러니까 정치부 기자가 지금 첫 질문이 그게 뭐예요, 첫 대한민국 질문이? 총리 후보자의 첫 질문으로 미국 못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 진짜. 이 나라 법치를 법관들이 지키지 않고 국민이 지킨 것처럼 이 나라 언론의 자유도 국민이 지킨 겁니다. 그 질문이 왜 문제가 되는지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기자가 언론의 자유를 만들지 않았다는 걸 어제 또 느꼈어요. 자, 그건 그렇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최근에 언론 브리핑하면서 어준 씨가 만든 말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말이 하나 있었어요. 뭐요? 사각을 사각을 없애라. 내가 그런 말 했어? 기억 안 나요? 너 많은 말을 해갔어. 했어. 사각을 없애라. 그제. 내가 이재명 정치인 이재명을 보면서 항상 생각했던 단어거든요. 네. 저 양반은 사각을 싫어하는구나. 사각을 다 없애라. 없애버리는구나. 네. 그 사각을 없애라고 하면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광장에서 사각을 없애는 건 쉽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광장에서. 그럼 밀실은 어떻게 하지? 밀실에도 사각이 밀실은 사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밀실은 밀실대로 있는 거예요. 광장은 광장대로 있고 최인훈의 광장이라는 소설의 핵심이 그거잖아요. 밀실도 광장도 함께 있어야 건강한 사회다. 밀실과 광장이 공존해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언론은 밀실이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언론이 네. 사각 없이 등장하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당연하죠. 특별한 영역, 탐사 권력을 탐사 취한다. 그럴 때는 예. 권력으로부터 보호해주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그들을 숨겨줄 필요가 있고 사회적 의무가 있는데 그게 아니잖아. 네. 질문 우리가 궁금한 걸 대신 질문하는데 왜 뒤에 숨어서 해? 이재명 대통령의 이 제안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명명요청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오늘날 지도자에게 필요한 것은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정치 지도자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게 뭔가라고 하는 건 서양 철학에서는 프로네시스라고 그래요. 프로네시스. 나 이거 들어본 것 같은데. 아리스토텔레스 말입니다. 네. 몇 년 동안 교수님하고 얘기하면서 들어본 것 네. 같은데 틀림없이 들어봤을 그렇지, 거야. 들었죠. 잊어버렸을 거야. 그리고 어디선가 스쳐 지나가는 느낌이 있죠. 흔적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은 이 말을 정치권, 즉 정치 지도자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 책임 있는 지도자급들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뭐 인 정도 되는 말이 덕 이런 정도 되는 말인데 그게 프로네시스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게? 우리말로 직접적으로 번역하면 실천적 지혜예요. 아 실천적 지혜. 실천적 지혜란 말은 무슨 말이냐? 지난번에 프리마 페이시라는 말 말씀드렸잖아요. 프리마 페이시. 그러니까 여러 가지 프리마 페이시가 뭔지 궁금하신 분들 월말을 들으세요. 그렇죠. 여러 가지 타당한 게 있어요. 지금 막 필요한 게 있어요. 교수님한테서 가끔 이런 게 있거든요. 무슨 뜻인지 몰라도 외워두면 좋은 게 있어요. 나중에 아는 척할 때 써먹을 수 있는 프리마 페이시도 외워두세요 일단.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었을 때 네. 아까 말아 올린다는 말 표현을 쓰셨잖아요. 네. 출연자분들이 그러니까 여러 개의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걸 우선적으로 앞에 내세울 것인가. 네. 우선 앞에 내세우지 않았다고 해서 지금 안 중요하단 말이 아니에요. 네. 그런데 정치적 에너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은 많은 시급한 과제들 중에서 이걸 어떻게 배열할 것인가가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이잖아요.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가장 중요한 능력이란 말이에요.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그게 프리마 페이시아예요. 그리고 프리마 그게 페이시. 그걸 하는 능력을 프로네시스. 아, 실천적 지혜라고 그래요. 정확하게 뭐라고요? 프로네시스. 프로네시스? 예. 이게 아리스토텔레스 용어예요. 프로네시스.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외우게. 네. 외워야 써먹을 거 아니야. 네. 아, 그러니까 이거 예를 들어서 이재명 정부 뭐 하는 거야. 지금 출범해서 7일 됐는데 이거 왜 안 하고 있어? 그렇죠. 프리마 페이시 자식아. 지금 실천적 지혜. 그런데 프로네시스. 예. 이건 전통적으로 이 능력을 갖춰야만 책임 있는 역할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너무 100% 동감합니다. 그건 똑같이 어준 씨도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를 어떻게 배열할 것인가. 그렇죠. 무엇을 앞에 놓을 것인가. 무엇이 중요한지 골라내는 골라내는 거. 이게 거. 가장 네. 중요한 능력이에요. 굉장히 중요하죠. 가장 중요한 능력. 네. 그런데 이제 어준 씨는 혼자 하잖아요. 그거. 네. 그게 이제 외롭지. 어렵진 않아요. 내 맘대로 하니까. 그런데 대통령한테는 하나가 더 필요한 거예요. 그게 이제 율겐 하버마스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하버마스. 의사소통적 합리성이에요. 의사소통적 합리성. 이거 의사소통적 합리성이란 뭐냐? 이것도 그 용어 없어요? 이렇게 프리마 페이시처럼? 독일어로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의사소통적 합리성. 의사소통적 합리성이란 무슨 말이냐면 여러 개의 의견이 있잖아요. 네. 자기가 마음에 드는 의견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의견도 있잖아요. 네. 이렇게 선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충분히 논의하는 걸 옆에서 같이 참여해요. 참여하되 마지막에 어떤 의견을 선택할 것이냐 할 때 더 나은 근거를 제시하는 관점을 내 편이 말하는 거나 예. 혹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말하는 거나 네. 귀에 듣기 좋은 의견을 채택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더 합리적 나은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 근거란 말 중요해요. 근거. 근거. 지금 그 결과로 봤을 때 좋은 의견이 아니고 근거가 우선은 그러니까 근거 더 나은 근거예요. 더 나은 근거를 제시하는 입장이나 관점을 어떻게 비강제적으로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그 굉장히 중요하고 예. 그게 자기 객관화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공평무사해야 돼요 사람이. 그렇죠. 그리고 꼬이지 말아야 돼요. 그렇지. 꼬이. 근데 이재명 대통령의 굉장히 뛰어난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이게 이재명 대통령을 여기까지 오게 만든 가장 큰 동력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아까 그 원내대표 나왔던 후보로 나왔던 우리 네. 서영교. 서영교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다 들어요. 남들이 하는 얘기를 다 듣고 나서 그 중에 자기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걸 누가 말하는 의견이 아니라 합리적이게 생각하는 걸 골라내는 능력. 그때 합리성이 예.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책임이 정치를 해야 되니까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질 때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선호한 걸 하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먼저 말한 거를 하게 돼 있어요. 자기가 먼저 예를 들어서 자기가 뭐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을 했다고 쳐봐요. 네. 그러면 어떻게든 그 의견으로 끌고 가려고 해요. 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그게 없어요. 그래서 더 나은 근거를 선택하는 입장, 그 능력이 있는데 여기에는 철학이 기초가 돼야 돼. 어떤 철학이냐? 의견과 인격을 결합하지 않는 겁니다. 아, 의견과 그걸 인격을 철학 용어로 뭐라고 해요? 아니 그런 말은 없어. 제가 네. 이제 의견과 인격을 결합하잖아요. 분리시켜가지고 분리시켜서. 내가 너 참 좋은 사람인 건 아는데 그렇죠. 그 의견은 별개야 이렇게 그렇죠. 할 수 있는 능력. 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자기의 의견을 말할 때 오늘 예를 들자면 제가 지금 의견을 말하잖아요. 이럴 때 어준 씨가 저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제 인격이 무시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권위주의인 거예요. 아 맞아. 예. 나는 내 의견을 말했는데 내 의견을 어준 씨가 동의할 수도 있고 부정할 수도 있잖아요. 비판할 수 있잖아요. 내 인격을 비판한 게 아니잖아요. 이걸 분리할 수 있는 사람이 그거 잘 없어요. 탈권위주의예요. 그거 잘 없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나 약자로 그거 분리되거든요. 그렇지. 우리 나 분리되는데 어준 씨는 빨리 포기하지. 저는 저 사람 이게 더 좋은 것 같다. 그렇지. 그러면 저거 내 의견으로 해야지. 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기가 입 밖에 한 번 낸 거를 끝까지 고수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고수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인격의 문제로 그리고 그건 사람이 좀 얄팍하게 해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아니 심리학에서도 그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심리학에서도 사람들은 자기가 의견을 내면 그것이 곧 나의 인격으로 예전에는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그 의견을 가지고 죽고 사가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렇지. 현대 사회 즉 탈권위주의 사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인격과 의견을 분리할 수 있어야 된다. 인격과 의견을 분리하라. 그래야만 열린 의사소통이 가능해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을 앞으로 보필하신 분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분이라는 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격과 의견을 분리하라. 예, 그래서 의견을 충분히 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의견이 안 받아들여졌을 때 그것은 섭섭해하지 마라. 섭섭해할 일이 아니다, 아니다. 하는 것을 정확히 아셔야 저 됩니다. 사람 나를 존중해 주지 않나 이렇게 연결할 일이 아니다. 그렇지 않죠. 예. 인격하고 의견은 다르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낸 의견도 예. 대통령 자신이 낸 의견도 다른 사람이 더 좋은 의견을 내면 저 사람 의견이 맞다라고 곧장 바꿀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건 제가 보기에는 제가 다른 그 월말에서 그런 말 했는데 대한민국에서 그 관련해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 두 사람이 있다. 세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아직 말하지 않고 있고 두 사람, 한 사람은 이재명, 한 사람은 나의 친구 김어준. 그런 말 했죠, 내가. 저도 그게 굉장히 뛰어납니다. 저는 그래서 하고 있는 남들이 거예요. 좋은 의견을 말하면 예. 저거 내가 말한 걸로 해야지. 그러니까 저도 이런 말 하지만 저도 그런 능력이 부족하거든요. 이렇게 말하는 저도 내 의견이 무시되면 내 인격이 무시된다는 생각을 순간적으로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런 생각 안 해요. 예. 그런 아주 네. 뛰어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인격은 무시당할 수가 없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무시당한 기분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저는. 네, 그게 어려워요, 사실은. 어려운데, 예. 그래서 국민의힘이 뭘 비판하면 난 너무 좋아요. 곧 방통위원장 돼야 되고, 또, 방통위원장까지 신경 써주네. 예. 대법원까지 가는 거 아니야, 이제? 대법관에서 그칠 줄 알았더니 예. 대법관이란 말은 사실 없어져야 되는데, 자, 그런데 국민의힘 상상력에 주파수 딱 맞추기 시작했어요, 제가. 다시 이제 하나만 얘기하도록 할게요, 이제. 진짜 짧게 해주세요. 짧게. 이재명 정부가 헌정 질서를 회복한다 할 때 그 헌정 질서의 가장 기초가 되는 말, 즉 가장 기초가 되는 말, 그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란 말이 우리 헌법에 우리 헌정 질서를 특징 짓는 가장 중요한 언어예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예.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앞에 중요한 말이 있어요.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이게 87년 헌법 때, 지금 헌법 때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란 말은 유신헌법도 들어간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그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란 말을 87년 헌법에 넣었어요. 그러니까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란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 헌법에는 그걸 기회균등, 생활균등으로 돼 있어요. 이거 얘기하신 적 있다. 예, 기회균등, 생활균등입니다. 그럼 기회균등이라는 게 뭔가 하는 거예요. 기회균등은 아주 쉬운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태어날 때 많은 수혜를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거의 못 받았죠. 수혜를 전통적인 관점으로 보면 수혜를 거의 못 받은 거예요. 영이 가까워요. 네. 하지만 현대적 관점에서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모님한테 받았죠. 그러니까 뇌 사고 능력을 사고 능력 받았죠. 물려받았잖아. 그러니까 그것도 엄청난 수혜인 거예요. 엄청난 수혜죠. 엄청난 수혜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보면 약자로 태어난 건 아니에요. 경제적 약자로 태어난 것이지. 그리고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생물학적으로는 우선 생물학적뿐만 아니라 어머니한테 사랑도 받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것도 그것도 굉장히 큰 거예요. 어머님 그것도 큰 사랑이 수혜입니다. 대단하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수혜의 정도를 재산으로만 보고 봐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나라 그런 단계 진입했어요, 이제. 오케이. 그러니까 절대 빈곤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경제적으로 약자가 문제가 아니고 정서적 약자 또는 쉽게 말하면 개인의 여러 가지 능력, 수학 능력이라든가 사고 능력이라든가 능적 약자. 이런 능력까지 네. 모두 포함해서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기회를 주는 게 우리 헌법에 명시돼 있다 하는 겁니다.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기회를 주자. 약자에게. 예. 그래야 근데 그게 경제적 약자로 한정된 게 아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 것까지 섬세해야 된다. 그래서 사각을 없애자는 표현이 멋지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 그냥 경제적인 부분에서만 사각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혼자 사는 어린이나 또는 나이 드신 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모든 거 잃은 거거든요. 돈이 있다 하더라도. 돈이 있다 하더라도 혼자 밀실에 갇혀 죽을 수가 있어요. 외롭게. 우리가 그런 것까지 지금은 신경 써야 되는, 다시 말하면 모든 분야에서 최소 수혜자들에게 최대의 기회를 주는 그런 방식으로 사각지대를 없앴으면 좋겠다. 야, 되게 섬세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렇죠. 여기까지 2단계는 사실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건데 여기까지 생각하는 정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야. 큰 기대일까 너무? 아니, 멋진 기대예요. 네. 네. 우리는 이전에는 사실은 이전 새 정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 때는 우리가 너무 불안했어요. 막 언론에 무슨 막 하나만 실려도 예를 들자면 지금 원내대표 나오신 분에 대해서 어제 MBC에서 그런 김병기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런 거 나올 때 막 조바십니다. 정권 자체가 위험한 거 아닌가? 지금은 느긋합니다. 네? 그 차이 있어요. 네, 이 말은 우리에게 다른 걸 더 섬세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말이에요. 여유가 생겼다. 여유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좀 더 멋진 정부, 멋진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는 좋은 의미에서 얘기예요. 사각을 없애자. 좋은 얘기고, 자, 오늘 돌아갔습니다.